현무 시리즈는 지금 현재 현무 5까지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전력화 배치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인 현무 6도 지금 비밀리에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무 시리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은 크게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하죠. 근데 그 중에 이 현무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이퍼소닉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음속, 우리가 흔히 이제 소리의 속도를 뜻하는 마하라는 단위를 쓰는데,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때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현무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 속도를 내기 때문에 현무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고, 그리고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다. 이 미사일은 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함대함, 다양한 플랫폼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싣고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두 중량의 무게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현무는 정말 미사일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벙커버스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지하 갱도 시설 100m에서 150m 이내의 그러한 지하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견고한 콘크리트의 방호벽도 뚫고 지하 갱도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에 이 현무 미사일은 우리로서는 전략 무기죠. 그래서 현무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현재 약 1,500여 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무 시리즈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을 보완하고 또 개량형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사실은 우리 한반도 전역이라고 하거든요.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에어리어를 뜻하는데, 사실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사실 종심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협소하고 한정된 지역에서 또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핵탄두도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는데,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일종의 좀 저강도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핵 무기인데, 사실은 전략핵을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할까도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정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핵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이나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여파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낙진이나 여진, 그 다음에 또 핵 방사능 피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한반도 전체가 다 토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이런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전략핵을 사용한다는 가정은 김정은 독재 체제가 거의 뭐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마지막 말단에 이제 북한 정권 붕괴가 임박했을 때 일종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가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반도에서 전략핵을 사용한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현무 5가 전술핵에 버금가는 이러한 현무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한 발만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K9 자주포나 또는 K239라고 하는 우리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가 있는데요. 자주포도 그렇고 이러한 MRS와 같은 다련장 로켓포도 포대를 구성해서 이제 화력 투발을 하지, 이게 그냥 K9 자주포 한 대, K239 천무 한 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는 없고 포대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무 미사일도 한 발만 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무 미사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현무 미사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타격을 할 것인데, 그 현무 미사일 우리나라가 1,500여 기 이상을 지금 전력화해서 배치해 놓고 있는데, 북한이 알죠.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이러한 강력한 화력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현무 미사일 등을 통해서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건데, 그리고 그 중에 현무 미사일은 평양 주석궁 지하의 견고한 갱도 진지를 파고들어서 비밀 시설까지도 타격 가능한데, 현무가 벙커버스터가 한 100m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파, 2파, 3파 해서 연속으로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하기 때문에 타격한 지점을 계속 연쇄 타격을 함으로써 결국은 순차 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숨을 데가 없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현무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 한국군의 강력한 화력 투발 자산들, 단순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한반도 지형 특성상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 못지않게 강력한 타격 수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력 타격 수단들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상황 시에는 강력한 대응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도 사드야말로 이게 대공방어 체계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지 이게 공격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러시아는 S-400을 갖고 있고 미국은 사드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도 사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닌데도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무 미사일도 북한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까지도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면요, 만약 있지도 않고 없을 거라고 저도 믿지만 유사시 정말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또다시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럼 사실 우린 북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알죠. 북한도 한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하면 미국과 같이 싸워야 돼요. 미군과 한국군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와 미군이 북한만 상대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북한도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 조중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 있다면 북한과 중국은 조중 동맹이 있기 때문에 조중 동맹에 의해서 중국도 북한의 전쟁에 자동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가장 위협적인 건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5개 전구군이 있는데 그 중에 북부전구가 있어요. 북부전구가 중국 인민해방군 5개 전구 중에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왜 최정예 부대냐면 이 5개 전구 중에 북부전구가 중국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을 사수하는, 우리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그리고 이 북부전구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선 일대에 또 배치돼서 역할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최신의 무기나 그 다음에 어떤 보급이나 장비 이런 것도 가장 먼저 북부전군에게 보급되고, 그다음에 북부전구가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가장 최정예 부대인데,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이 되면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은 북한군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전구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럼 북부전구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경 베이징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을 맞닿아 놓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도 사정거리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도 조기에 신속하게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무기의 성능이나 재원을 충분히 그만큼 작전 개념에 부합하게끔 우린 설계를 하고 그렇게 무기를 개발한 거죠. 사회주의 국가나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열병식을 많이 하거든요. 열병식이 영어로 밀리터리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가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걸 많이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독서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을 했고, 그 다음에 추풍 낙엽으로 당시 소련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던 스탈린이 지금 코앞까지 당장 닥친 독일군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소련군의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겠다고 대규모 모스크바에서 열병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열병식 이후에 참 희한하게도 전세를 역전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소련,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또 해외 베네수엘라라든가 기타 이런 독재 국가들의 성향을 보면 이런 군사 열병식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중국 최근 전승절 행사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제70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신무기를 꺼내 들어요. 그래서 개발 중인 신무기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열병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전략 무기에 비견할 수 있는, 중국은 둥펑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은 화성 시리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 중에는 화성 20형이 있습니다. 이 화성 20형은 당연히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기존의 사성 18형과 19형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거리는 무려 15,000km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화성 20형에 대한 정확한 성능이나 재원을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화성 18형과 19형이 이미 사거리가 15,000km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성 20형은 최소한 사정거리가 15,000km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사정거리 15,000km라고 하면 북한 지역 어디에서 발사하든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 20형의 경우에는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그러니까는 하부 중량 1.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5개에서 6기 정도를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사일 하나에 탄두를 여러 개 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각으로 발사해서 활공 단계에서 이 미사일에 탑재된 여러 개의 탄두가 분리돼서 발사되는데, 이때 탐지에서 요격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중에 한 발만 떨어져도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화성 20형은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돼 있고, 여기에 더해 다탄두 미사일 기능까지 탑재된 그러한 게임 체인저의 미사일이다.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보 당국에 수정하고 있는 게 화성 11 마형이 있는데, SRBM이라고 하는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HGV라고 하거든요. 저고도로 활공을 해요. 고도를 낮게 저고도로 활공해서 이게 또 우리의 그런 감시망을 벗어나서 우회에서 또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신형 무기들을 대거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해서 운영하는 화성 시리즈는 다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데, 화성 18형과 19형이 이미 마하 15 이상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 11 마형이나 그 다음에 극초음속 활강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화성 20형도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위협적인 게, 현재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꼽자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빔, 그러니까 빔이니까 레이저 요격 체계까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드, 그다음에 러시아의 S-400, 그리고 우리나라도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 중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탐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여러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다탄두화하여 발사한다면 그 미사일 발사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을 더 버튼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이퍼소닉 미술, 극초음속 미사일의 등장이 오늘날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이 사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무 시리즈가 있고요. 지금 이들 국가들 중에 공식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인데요. 실제로 2022년 발발한 우러 전쟁 기간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용했고, 치르콘 내지는 지르콘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무려 마하 25까지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통상 이게 속도를 좀 가늠을 해보면 군용 항공기 중에 전투기는 가장 속도가 빠르죠. 전투기가 통상의 속도를 마하 한 1에서 1.5 정도 속도를 내요.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공대공 미사일이 마하 1.5에서 2 정도 속도를 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더해 마하 10, 마하 15, 마하 25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기본적으로 미사일은 고각 발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각으로 각도를 쏴야지만 사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각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본 개념은 우리가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서 수직해서 높이 올라가는 미사일이 활공 단계를 거치면서 종말 단계에 표적이 하강할 때, 그때 탐지, 식별, 추적해서 요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빠르니까 활공 단계에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 탐지될 때는 이미 목표물에 도달했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요격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은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그럼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즉시 발사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는 수밖에 없죠. 발사되기 전에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발사되고 나면 탐지도 어렵고 요격이 어렵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국방백서를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북한의 상비 병력을 128만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28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번도 검증하지도 못했고 검증할 수도 없는 수치라 북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약 2천만에서 2,5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고위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28만이라고 하는 북한군 상비 병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북한의 뭐 전차와 자주포, 그다음에 기타의 기동 화력 장비나 전투기를 제외한 해군 구축함이나 잠수함이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의 수적 보유량을 보면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잠수함만 보더라도 북한이 1971년 중국으로부터 로미오급 잠수함을 처음 도입한 이후로 사실 그 이후에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도입된 지 벌써 50년이 넘은 장비들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적으로는 또는 양적으로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질적으로 보자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5월 4월달 핵추진 동력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기반이긴 하지만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운영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공개했는데 이걸 가동을 하려고 했더니 잠수함이 그냥 기울어져 버려야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시 선체를 인양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도대체 이게 또 수직 발사관이 핵심 기술 중에 또 콜드 런칭이라는 기술도 있고 그런 기술적 난제들을 작년 6월달 러시아와 북한이 준 군사동맹을 맺긴 했는데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기술을 사실 그러한 무기체계의 고도의 기술은 흉내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쉽게 모방도 어렵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해서 북한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일단은 의문인데 어쨌든 북한도 이러한 재래식 기반의 전력들을 강화해 나가고 보강하는 데 있어서 잠수함 기반에 대한 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능이 제대로 구현될 것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떤 제반 기술의 한계나 자본력, 결국은 기술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지만 무기 개발도 성공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을 이전받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 개발이라는 것은 성능을 확정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귀추를 두고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